네, 오늘 그 나노제로 특론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제가 13주랑 4주차를 헷갈려가지고 13주차에 제가 과제라고 적었는데 또 강의 자료에는 14주차에 12월 2일 날 제출하는 걸로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12월 2일 날 과제는 말고사는 10시에 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차피 리뷰 세션은 부수적인 거니까 리뷰 세션은 이번에도 안 하고 일단 저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막질 분석 또는 물질 분석 파트 오늘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태양광하고 이제 차세대 그 저전력 반도체 그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뭐 다들 뭐 어플리케이션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애초부터 잘 만드는 입장으로서 약간 반도체 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디바이스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뭔가 뭐 다양한 제품을 만들겠지만 뭐 당연히 나노 파티클로 뭐 골프공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겠지만 조금 어 이런 세라믹이나 금속 기반의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그 고분자 반도체도 들어가요. 다만 이제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디바이스는 생각보다 좀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이 세상의 모든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그 자리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고 그 분야에 반도체랑 태양광 위주로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 파티클들의 필름이던 파티클이던 이제 쭉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제작이 되는지 기존에 쭉 말씀드렸다면은 저희가 이제 만들었을 때 얘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파악하는 분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XRD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엑스레이 디프렉션 그리고 FTIR 포리어 트랜스폼 그 인프라레드 그 인프라레드 레드스코피 그리고 라만 있고 UV 비즈 업솔션 그러니까 이건 밴드갭 측정하려고 UV 업솔션 그 측정을 하는 거고 SEM 다 알다시피 뭐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전자현미경이죠. XPS 그리고 UPS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목적과 각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함으로써 얘네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물론 이 7개의 분석을 필름에도 적용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물질 분석에 많이 쓰이는 분석이다. 물론 물질 분석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좀 복합적으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기본적으로 표면에 이제 파우더나 여러분들 나노 파티클들 만들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같이 이거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표면에 파우더나 필름 같은 걸 올려요. 필름 같은 거 올린 다음에 엑스레이 소스를 쏴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레티스가 있잖아요. 레티스 그 브래그 디프렉션 룰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원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면이 HKL이 존재하는데 HKL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HKL이 존재하는데 음, 이 각각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이 플레인, 이 플레인에 따라서 여기 이 디텍터에 찍히는 그 면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란 구조 안에 만약에 110 면이 있고 220 면이 있고 뭐 330 면이 있고 031 면이 있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이 물질이 이 물질이 어떤 결정 방향으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 유닛셀 안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322 방향이 찍혔고 323 방향이 찍고 222 방향이 찍혔고 111 방향이 찍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색깔이 달라요. 분명 어느 면에 대해서는 똑같은 레티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닛셀 안에서도 동일한 유닛셀 안에서도 어,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갖는 어, 물질이 갖는 시그널을 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우더로 만들면은 이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명간, 이 레티스 명간 그 오리엔테이션은 웬만하면 다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필름으로 성장시키잖아요. 필름은 애초부터 에피텍시얼 그로스, 필름은 방향성을 갖는 그냥 뭐 편파적으로 성장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방막을 깔게 되면은 Z축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고 XY축 위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Z축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고 XY축으로만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좀 필름은 이제 하부의 그 방향성을 갖는 이유는 하부의 서페이스 에너지에 의해 그 에피그로스에 영향을 미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우더 땐 조금 어찌됐건 이 물질을 갖고 있는 모든 면간거리가 웬만하면 다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그 똑같은 이렇게 원자 배치라도 얘네들이 이제 그 엑스레이를 쐈을 때 이렇게 튕겨낸다는 전제하에 얘들이 높은 결정도를 갖고 있는 그 특정 면이 존재하는데 유니셀에서도 이제 그런 면들이 음, 다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같은 물질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이러한 HKL 즉 이 고체의 방향성이 나온다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제가 옛날에 많이 다뤘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긴 하지만 이렇게 11 뭐 다양한 면들이 있어요. 100이 112 뭐 200 120 이렇게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고체 구조에 그러니까 얘들은 이쪽 면으로 성장한 거고 얘들이 이쪽 면으로 성장한 거고 다양한 면으로 성장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반사되는 그 각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각도가 다르니까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픽이 시그널링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 목적은 이제 결정성 확인 이는 불순물 무기 불순물 유기물은 아마 엑사이드로 안 뜹니다. 그 거의가 아니죠. 아예 안 떠요. 왜냐면 유기물은 애초부터 결정도가 낮기 때문에 네 엑사이드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엑스레이 쓸 때는 이제 그 어 이 불순물
만약에 저희가 뭐 여기에 이게 분해되면은 이제 PbI2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PbI2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데미지를 받았을 때 분해가 되는 물질인데 이렇게 불순물이 있으면 여기도 불순물이 좀 있죠. PbI2가 좀 있죠. 초기에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즉 그 여기서 분해되는 무기불순물을 측정하는 데 쓰이고 또 이렇게 인텐시티 기준 결정성을 확인할 때는 어 물질의 인텐시티 및 반값폭. 반값폭이라고 하는데 반값폭 이게 물질 플러스 반값폭이 뭐냐면은 이게 즉 말하면 샤프니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예를 들어서 픽이 떴어요. 픽이 이렇게 떴는데 어떤 픽은 이렇게 뜨고 어떤 픽은 이거보다 낮게 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떴어요. 예를 들면 만약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결정도가 좋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반값폭이 좁고 인덴시티가 크고 반값폭이 좁으면 제일 좋은데 기본적으로 어 이게 얼마나 샤프하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도가 결정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엑사이드 찍어보면은 반값폭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인텐시티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인텐시티에서 많이 좌지우지가 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뭐 얘들의 결정도가 좋다 하는데 엑스레이 좀 깊게 가시면은 반값폭이랑 반값폭이랑 이제 이 인텐시티 기준으로 해서 이 그레인 사이즈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노 파티클 만들고 얘네들이 실제 어그리게이션 되면은 SEM으로 찍혀도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얘들이 다 뭉쳐갖고 이제 굉장히 떡져 있는데 그건 나노 파티클 그 순수한 이 크리스탈 사이즈가 아니라 실제 크리스탈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그냥 어그리게이션 된 나노 파티클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유닛셀들이 얼마나 잘 몇 개가 이어지고 아주 얼라인이 잘 된 그 유닛셀들이 몇 개인지 실제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한 그레인 사이즈가 몇인지 파악해 주기 위해 쓰는 분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닛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어차피 나노 파티클 디펙트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깨질 거 아니에요. 뭐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디펙트가 딱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렇게 틸팅이 되면서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엑사이드 쓰면은 적어도 여기까지 적어도 여기까지 얘들이 이어져 있는 이 레티스까지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제 무기물 분석할 때 엑스레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불순물 또는 이 물질의 결정성을 확보하는 데 쓰이는 분석이다. 그리고 포리어 트랜스폼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이거는 뭐 단순하죠. 이제 유기분자 측정할 때 하는 건데 IR이 워낙 또 그, 그 장파장대 영역의 빛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자는 애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열과 압력이 존재하고 깁스프리 에너지는 템퍼러처, 프레셔, 볼륨 그리고 엔트로피의 팩터를 갖고 있다. 그 말은 즉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엔트로피랑 템퍼러처랑 프레셔랑 볼륨이 다 양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모든 분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바이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한다. 진동을 지속적으로 어, 하게 된다. 모든 물질은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고 이 진동되는 세기로 이제 유기물의 픽을 선별하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시면 웬만한 건 다 외우실 텐데 이 결합의 세기에 따라서 이 바이브레이션 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음, 이제 뭐 OH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3,500대 있고 3,400대 있다 하네요. 그리고 뭐 CWC 이런 건 1,500 또는 1,600 그때 있고 C 싱글 이런 거는 한 900, 600, 600에서도 C 싱글 보일 때도 있고 900에서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FTR은 한 1000, 이제 1000 이후부터 좀 정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1000 아래부터는 여기는 이제 핑거프린트 리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 잘 돼 있네요. 어, 네네. 대충 뭐 책마다 다르고 논문마다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데 제가 이제 공부했던 유기화학 책에서는 이제 1200까지가 핑거프린트라고 하는데 제가 분석하면서 느꼈던 건 한 1000나노 또는 1200 뭐 그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이런 데서 이제 1400까지 핑거프린트라고 하죠.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측정이 불안정해지는 굉장히 지저분한 픽들이 많이 뜨는 리전을 해석하기 어려운 리전 핑거프린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저정형 영역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라만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어찌됐건 얘들이 라만레이나 IR레이나 얘들이 세계가 다른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얘들이 디텍션 하려는 그 메커니즘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바이브레이션 그 라만 스캐터링에 의한 그,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측정하려는 건 똑같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이런 장파장대에서는 뭐 FTIR로 측정해도 잘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단파장 쪽 이제 한 1000에서 2000 사이 이 영역대는 이제 라만을 좀 쓰는데 라만은 일반적으로 뭐 50나노 대부터 한 2000나노 대까지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FTI가 좀 오버랩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주로 쓸 때는 이제 뭐 카본 하시는 분들은 카본 제로 하실 목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할 땐 주로 무기 무기 결합 쪽 있잖아요. 뭐 제가 쓰는 물질은 이제 주석이나 납 이런 것들인데 이제 납이나 주석이 갖고 있는 이 결합의 세기를 보기 위해서 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PBI, KG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굉장히 낮은 웨이브랭스 대에서 이렇게 픽이 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소위 무기물 있잖아 TiO2 또는 티녹사이드 세라믹 소재에 관한 것들도 이렇게 픽들이 뜨는데 각각의 픽이 그 의미가 얘들이 갖고 있는 결합의 종류가 있고 그 결합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그 인덱싱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물질을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기물은 천 천 아래에서 많이 뜨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놀게닉 본딩은 목적으로 많이 쓰지만 FTIR이든 라만이든 애초부터 정량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측정되는 면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얼마나 분포하는지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의 종류, 화학적인 결합의 종류, FTIR은 뭐 결합의 종류보다는 이제 결정성, 그 물질이 얼마나 퓨어한지 불순 이 FTIR도 불순물을 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우리들이 만든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의 픽이 보였다면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얘들이 퀀티테이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량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냥 있구나 없구나 그 정도로서 합의를 볼 만한 분석이더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UV 업소션. UV 업소션은 이 물질의 그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계산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분석법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분석이냐면은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흡수를 하게 돼요. 빛을 흡수하게 되고, 이전에 뭐 빛이 이제 밴드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어두운 색깔을 갖고 있고, 왜냐면은 제가 아마 그 잠시만요. 한번 제가 이전 수업에 그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수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뭐지? 다 말씀드렸,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 네,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 제가 이거 이전에 얘기했나 싶어서, 근데 안 한 것 같아서, 뭐, 만약 했다면은, 리뷰 세션이라 생각하시고, 네, 드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랑 밴드갭의 관계는, 어쨌든 전자구조 밴드갭은 다 아시잖아요.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플랑크 상수랑 빛 나누기, 웨이브랭스. 밴드갭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 나누기 웨이브랭스로 결정됩니다. 그 말은 즉슨 밴드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웨이브랭스가 그 흡광도가 크면 클수록, 뭐 800나노 이때 1번 같은 경우 굉장히 넓은 영역에 먹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웨이브랭스 흡수가 시작되는 지점이 약 780 정도인데, 780이니까 밴드갭이 굉장히 작고, 반대로 550대 흡수하는 이 7번 물질 같은 경우에 밴드갭이 높습니다. 밴드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희들은 어 이제 얘들 가시광선 영역에서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까만색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밴드갭이 크면은 밝은색으로 가게 되고, 밴드갭이 예를 들어서 비저블 영역보다 훨씬 더 크게 되면은 하얀색이 되겠죠. 눈으로 볼 수 없겠죠. 그래서 UV 옵서션은 얘들이 이 빛을 어느 지점에서 흡수하느냐, 즉 어느 웨이브랭스에서 흡수하느냐를 토대로 이 물질의 밴드갭을 계산해주는 굉장히 단순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 빛을 얼마나 먹냐, 이거를 그냥 어 측정해주는 하나의 그냥 척도로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스코프, 여러분들 아마 대학원생 분들이니까 많이 찍었을 텐데, 저 안경 있는 거 맞나? 음. 전자빔을 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표면에 여기 안에 이제 렌즈들이 있어요. 렌즈들을 해가지고 빛을 모아주게 되는데, 모아주게 되면서 이 디텍터에다가, 당연히 진공이죠. 왜냐면 전자가 이제 시로에 닿아야지 얘들이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시로에 닿아갖고 이제 표면에 전자를 쏴줘서 흐르는 전자를 이미지화해서 어, 그 이미지를 관측하는 어,
망원경이 뭐지? 현미경. 이런 생각, 전자현미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표면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컨덕티브한 샘플만 관측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전자가 유기물을 쏴주게 되면 유기물이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정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물질들을 SEM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자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표에 시료가 있잖아요. 전자 딱 되고 여기 렌즈 그 렌즈 이제 빔 쏴주는 렌즈 있고 쏴주면은 얘들이 이제 흘러요. 흐르면서 이제 관측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EDS 검출이 있고요. EDS는 여기서 이제 또 산란되는 그 EDS는 원자의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죠. 아, 분석. 그래서 이제 SM이랑 EDS랑 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EM 찍으면은 여기 이제 골드 금속이죠. 금속은 굉장히 컨덕티브하니까 하얗게 나와요. 근데 MAPBI3나 여기 TiO2 같은 경우는 반도체 물질이에요. 그리고 MAPBI3, TiO2는 굉장히 어 non 컨덕티브한 세라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렇게 조금 어두운 회색을 띠고 FTO 이것도 전극이죠. 전극이기 때문에 플로린 도프 티녹사이드인데 얘는 세라믹 재료고 페로보스카이트도 이제 반도체 물질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회색빛을 도는데 이제 HTN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게 홀 트랜스포팅 못하는 이게 폴리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소자인데 얘들 폴리머다 보니까 non 컨덕티브한 성향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예 까만색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레이어드 구조니까 HTM이 여기 있구나라고 아는 거지만 만약에 물질 HTM 하나만 찍으려고 했을 때는 절대 안 찍힙니다. 얘들 고분자라서 빛에 파괴되는 것도 있고 얘들이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SEM의 한계는 어떻게 보면 어 non-conductive한 시료는 파괴되고 안 찍힐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어 그 우리가 원소 분석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요. 아이오딘, 카본, 타이타늄, 레드, 뭐 옥시전, 틴옥사이드. 왜냐면 틴옥사이드가 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만 있으니까요. 플로린 틴 옥사이드 같은 경우 아래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뜨고 옥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TiO2의 이제 옥시전과 이제 뭐 FTO의 옥시전이 존재한다. 그리고 PB는 MAPBI3에 있는 뭐 레드다. 이런 식으로 원소 분석이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항상 문제는 SEM이든 모든 분석이든 레졸루션의 문제.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지만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예, 그래서 이제 EDS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그 레졸루션의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XPS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의 정도 또는 뭐 결합의 이제 비율 같은 걸 나타내는 건데 뭐 여기 뭐 저희 뭐 XPS 장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 원소의 특정 비율 플러스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오비탈의 종류와 결합의 종류를 알려주죠. 그래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분석인데 기본 원리는 그냥 엑스레이 쏴주고 여기서 이제 얘들이 갖고 있는 오비탈의 결합을 이제 측정해주는 그 디텍터가 있는 건데 가장 단순하게는 이 결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외곽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외곽전자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어느 오비탈 기준으로 결합을 하고 있냐를 통해서 이렇게 어, 결합의 세기 그리고 결합의 정도를 이렇게 다양한 바인딩 에너지 기준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들은 이제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 원소의 그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얘들 가장 큰 장점은 결합의 종류 플러스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속 외에도 음, 유기물 결합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얘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면은 이 그 이 결합 상태를 기본적으로 어, 측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 측정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쏴주게 되면 이 최외곽 전자 있잖아요. 얘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익사이테이션 되면서 그 디텍터로 가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시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XPS 찍으면은 뭐 비파괴 분석이라고 하지만 또한 어느 정도 에너지 받게 되면 시료가 녹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소자를 만들어야 한다. 소자라기보단 물질을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UPS 분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 UPS 자체는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그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이거 엄청 세게 쏘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거는 약간 표면을 깨 부수려고 쏘는 건데 얘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때 얘기했듯이 백큐ම් 레벨 있고 컨덕션 밴드 있고 밸런스 밴드 있는데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게 UPS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워크 펑션과 백큐ම් 레벨의 차이. 그러니까 에너지 계속 주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파괴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파괴되는 영역을 저희들은 이제 그 여기가 월 펑션이니까 울트라 유 UPS로 이제 에너지 계속 주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표면이 아예 자유전자 레벨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장비고 굉장히 하이테크 장비인데 그 영역대까지 에너지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여기서 월 펑션 1차적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페르미 레벨이랑 페르미 레벨이랑 그 밸런스 밴드 맥시멈 페르미 레벨 마이너스 이 두 가지 영역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서서히 줘가지고 밸런스부터 천천히 줘가지고 페르미 레벨까지 도달한 다음에 페르미 레벨까지 도달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딱 끊기는 영역을 이제 워크 펑션이라고 워크 펑션 이제 백큐 레벨까지 가는 레벨이라 칭하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 그 특정 에너지 줬을 때 이제 백큐 레벨까지 가는 영역을 구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이 물질의 페르미 레벨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N타입이냐 P타입이냐 반도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벤, 완벽한 전자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UV 업솔션이랑 UPS랑 같이 찍으면 돼요. 왜냐면은
밴드게 알려주니까 컨덕션이랑 페르미 레벨은 어 UPS로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컨덕션하고 밸런스의 포지션을 UB로 알 수 있고,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의 위치를 UPS로 알 수 있고, 페르미 레벨과 백큐ම් 레벨을 어 UPS로 알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UPS랑 UV 비즈 스펙트로스코피면은 모든 물질의 전자 구조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에너지를 줌으로써 측정하는 익스트림한 뭐 분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UPS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갭이 있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메탈이나 세미컨덕터 또는 음, 심지어 뭐 인슐레이터도 XPS로 찍을 수 있긴 한데 XPS로 아마 쉽게 파괴될 것 같긴 해요. 근데 UPS로 쉽게 파괴될 텐데 XPS로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UPS로도 이제 어, 웬만한 그 인슐레이터나 세미컨덕터나 메탈 이런 것들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이제 그 외의 분석들 뭐 IPS, 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따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적인 분석 컨덕션이랑 뭐 백큐ම් 레벨이랑 측정하는 데 쓰이고, 또 이제 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부터 그 백큐ම් 레벨까지. 근데 릴스나 IPS는 굳이 필요한 분석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XPS, UPS 그리고 UV만 있어도 결합의 상태 그리고 전자 구조의 특성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고요. 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유기결합을 보려면은 FTR이나 라만 또는 XRD 무기결합을 보기 위해선, 무기 결정도를 보기 위해선 XRD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분자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TGA 또는 뭐가 잘안 되네요. 아무튼 이제 유기물의 그 순도를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외에도 순도는 뭐 이제 어, 어, 썰모 갈바메트릭 아날라시스 이게 뭐지? TGA랑 어,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노 파티클 할 때는 TGA를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나노 파티클 만들면 세라믹이나 또는 카본 기반이기 때문에 그 뭐 TGA를 쓰긴 하는데 음, 오히려 그냥 이러한 이제 무기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더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석 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어, 뭐 세라믹이나 무기물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고, 이제 필름 저희가 예전에 필름 아날라시스 했는데 필름의 방막의 퀄리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4포인트 프로브 전도성 확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두께 방막이 있으면 방막의 두께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전자 패스가 달라지는데, 이 여기 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볼티지고 하나는 커런트 영역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측정하게 돼요. 저항은 이제 볼티지 나누기 그 커런트,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장비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측정되는 볼티지랑 커런트를 통해서 이 두께를 나눠줘 가지고 그 이 방막에서 존재하는 어, 저항 저항을 측정할 수 있고, 이 저항을 이 두께랑 컨버트 시켜 갖고 리지스탄스는 이제 이거기 때문에 저항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얘들의 전도성을 뭐 두께를 같이 곱해줘 가지고 전도성을 구하게 됩니다. 그 AFM 이건 이제
앞에 이렇게 쓸개처럼 이렇게 팁이 있어요. 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페이스가 울퉁불퉁한 서페이스가 있고 아주 표면이 매끄러운 서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들이 이제 에너지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팁이 있고 레이저 쏴주면서 얘들이 이제 들썩들썩거려요. 표면이 이제 울퉁불퉁할수록 들썩들썩거리고 매끄러울수록 덜 들썩들썩거리겠죠. 근데 이 들썩들썩 거리는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 포토 에노드에 측정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그 얘들이 이 칩이 얘들이 긁는 게 아니라요. 그 이제 넌 컨택팅 모드가 있고 컨택팅 모드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요즘 쓰이는 건 다 넌 컨택팅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 팁이랑 표면이랑 이제 거리가 있는 넌 컨택팅 시스템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표면에 거칠게 해주는 측정해 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필름 자체가 이쁘게 그 광막 도포도가 굉장히 우수한 막질을 갖고 있냐 아니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러프한 특성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프심즈는 이제 원소 분석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EDS가 이제 이제 물질 방막 분석이라고 하면은 토프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샘플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메탈 금속 아연을 엄청 무거운 그 메탈 금속 아연을 때립니다. 프라이머리 아이온이라고 하고 이 이온들이 때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표면이 깨지게 되면서 세컨더리 아이온, 즉 여기에 샘플에 있는 어 샘플에 예를 들면 저희가 TiO2라고 하면은 타이타늄이나 옥시전 같은 샘플에 있는 아이온들이 이제 튕겨져 나오게 돼요. 스퍼터링 하면서 튕겨져 나오고 이걸 디텍터에 해서 무게를 무게를 측정하면서 이 원소의 이온들의 무게에 따라서 이 원소가 뭔지 측정해 주는 분석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막 분석에서 가장 정확한 원소 분석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표면을 때려주면서 여기서 그 튕겨져 나오는 물질을 분석하게 되고 이 물질을 질량으로 환산하여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프 심지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이렇게 이온을 때려주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제 표면이 깎이게 돼요. 표면이 스퍼터링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식각이 된다는 뜻이죠. 식각. 식각이 되다 보면 그 뎁스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뎁스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퍼터링 타임에 의해서 이렇게 원소들이 존재하는 비율이 바뀔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질이 이렇게 빨간색만 존재하는데 계속 투포심지 때리게 되면 이 파란색 막질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예시로 들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관측되는 원소가 달라질 거고 뎁스 파일링을 통해 갖고 측정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진다. 그 PR하고 TRPL하고 디바이스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분석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고 생소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분석은 알고 계시면 알, 알고 계실수록 무기가 PR하고 TRPL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토 일루미네이션 되는
음, 물질을 기반으로 반도체 물질 기반으로 이렇게 PL이라는 포토루미네센스라는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표면에 주게 되면 얘들이 이제 PL 빛을 받고 익사이테이션이 되겠죠. 이 영역에서 익사이테이션이 되는데 이제 얘들이 이제 컨덕션에서 릴렉세이션 되잖아요. 릴렉세이션 될 때 이제 그 이렇게 빛을 뿜게 돼요. 이제 주로 다이렉트 밴드갭 물질. 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에 한해서 이렇게 빛을 뿜게 되는데 이 빛을 뿜는 거를 디텍터가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픽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PL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PL이 얘기하는 거는 어찌됐건 이제 익사이테이션 측정되는 이 픽 자체는 익사이테이션 된 후 릴렉세이션 되는 빛을 관측하는 것. 릴렉세이션 되는 빛을 관측하는 건데 이 릴렉세이션 될 때 이 빛을 릴렉세이션이 많을수록 픽이 세게 뜨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질을 볼 때 PL 픽이 크게 뜨면은 릴렉세이션이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은 즉슨 익사이테이션이 많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 물질이나 뭐 필름이나 뭐 그런 거를 관측할 때 이제 어 이제 물질만 자체로 이제 방막 자체 또는 물질 자체만 측정했을 때 PL 인텐시티가 크게 되면 그만큼 익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얘들이 전도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포토 릴렉세이션이 용이하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PL 픽이 많이 뜨는 거를 저희는 일반적으로 좋게 보고요. 또 반대로 이제 TRPL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이렇게 릴렉세이션 되잖아요. 릴렉세이션 되는 속도를 이렇게 그 측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순수하게 물질만 TRPL을 적용했을 때 빨리 디케이 되는 거. 물질만 PL 찍으면은 높게 뜨는 거. 그러니까 여기선 빨리 디케이 되고 여기서는 빨리 픽이 크게 뜨는 게 좋은데 왜냐면 그만큼 많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고 빨리 하는 건 그만큼 빨리 떨어진다라는 건데 위에서 뭐 약간 트랩되거나 그런 거 없는 건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물질 기준 저희들이 이걸 이제 소자로 만들잖아요. 소자 기준은 이제 어찌됐건 소자로 만드는 거는 이 릴렉세이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자나 전공이 트랜스포트 하는 존재.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얘들이 트랜스포트 하게 되면은 이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PL이 PL 기준으로 낮게 뜨는 게 좋고요. 어? 느리게 디케이 돼야 함.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은 이제 리컨비네이션 될 때 빛을 뽑아서 관측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소자가 있으면 막질이 되게 많아요. 소자가 많은데 얘들이 릴렉세이션 되면 안 되고 얘들이 리컨비네이션 되면 안 되고 릴렉세이션 되면 안 되고 트랜스포트 해야 되잖아요. 얘들이 이제 전자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옮겨가야 되잖아요. 이 옆에 막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데 막질이 이렇게 있는데 전공이랑 전자가 형성이 되면은 전공은 전공대로 전자는 전자대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이제 PL은 이제 리커멘데이션이 덜 일어나니까 PL은 낮게 일어나고 TRPL 기준으로 이제 디케이가 안 일어나겠죠. 왜냐면 빨리 디케이가 안 일어나고 얘들 트랜스포트 되면서 계속 컨덕션, 다른 물질의 컨덕션에 계속 전자를 계속 트랜스포트하고 최대한 얘들을 붙이려고 하는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분석하냐, 파티클 시스템에서 분석하냐 아니면은 디바이스 시스템에서 분석하냐에 따라서 TRPL의 결과는 굉장히 변칙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잠시만요. 저 잠깐 숨 고르기 좀 하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방법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소자는 전자 소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이- 아, 기본적으로 어떤 아키텍처를 갖고 있냐면 전극, 하부 전극, 이게 TCO 거고 이게 아마 TCO 거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N타입 이제 뭐 전자수송층.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수송하는 트랜스포트 할 때 전자수송층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층. 태양전지 같은 게 광업수층이라고 하죠. P타입 전공수송층. 기본적으로 광업수층,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자랑 홀이 나눠지면서 전자는 하부 전극으로 갈 거고 전공은 상부 전극으로 갈 거고 얘네들이 이제 회로로서 연결돼 있으면서 이제 회로로 이렇게 연결돼 있을 텐데 뭐야 이거. 아무튼 그 여기랑 이렇게 아래를 이제 회로로 연결해 주는 거죠. 회로를 연결해 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전선을 따라갖고 홀이랑 전자랑 흐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만나는 순간, 얘네들이 전자와 전공이 만나는 순간 여기서 이제 에너지, 에너지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N 정션을 통해서 전자와 전공을 이어주고 얘들을 이제 회로로서 한 다음에 이어주는 역할을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반도체 소자의 원리, 태양광의 원리, 즉 반도체. 왜냐하면 태양광도 반도체 기술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들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 다양한 물질을 P타입으로 쓰거나 뭐 이 물질을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광hợp 속층 쓰고 다양한 트랜스포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안정성이나 성능, 디바이스 성능, 기본적으로 이런 광전 특성, 커런트나 빛을 쏴줬을 때 생성되는 볼티지에 따른 커런트 양이 굉장히 많아지더라. 그렇게 해서
고효율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만큼 커런트가 높을수록 전자를 잘 형성하고 잘 뽑아준다라는 거고, 페로브스카이트 내에서 각각의 층에 기본적으로 물질만 잘 만든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그 각각의 요소들을 저희들이 잘 컨트롤해야지 이게 완벽한 어,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제가 왜냐면은 디바이스 교육 슬라이드를 이거 너무 바로 제품으로 간 것 같아서 그 어,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분명 재료공학 이게 잠시만요. 그 녹화를 끊진 않을게요. 근데 한 1분만 있다가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찾을 때 동안. 그래서 이제 음, 왜냐면 제가 바로 태양광을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PN 정전을 설명해 드리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각 물질마다 아까 뭐 UPS, TRPL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있고 이것대가 N타입, P타입이 결정돼요. N타입은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는 영역, 반대로 P타입은 전공이 잘 흐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들을 이제 저희들이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디플리션 리전이라는 그 영역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자와 이제 P타입하고 전자 어떻게 보면은 전자가 많은 영역이랑 전자가 없는 영역이랑 같이 붙이게 되면 얘들이 이제 이퀄리브리움 즉 평형 상태가 일어나면서 어 굉장히 여기 이 밴드 사이에 홀이랑 전자가 굉장히 과밀도되는 영역이 생기는데 이 디플리션 리전 자체가 어 전자랑 일렉트론이 맞닥뜨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컨비네이션 즉 뭔가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일반적으로 디플리션 리전은 저희들이 좋아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디플리션 리전은 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안 좋은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홀이랑 홀이랑 전자랑 어, 그, 그 리컨바인 할 수 있는 그 구간인데 디플리션 리전이 얇아지잖아요. 반도체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PN 접합을 시키면 디플리션 리전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관응도 구간이 무조건 생기게 되는데 얘들이 어 이제 얇게 형성이 되면은 오히려 터널링 효과, 드리프트 빌로시티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그냥 뚫어버리는 이 디플리션 리전을 뚫어버리는 터널링 효과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막혀 있다가 갑자기 그 변기가 막혀 있다가 뚫으면 빵 뚫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정체 구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정체 구간에서 얘네들이 특정 디플리션 리전이 얇게 되면 오히려 그 영역에서만큼은 엄청 빨리 전자들을 슈팅하고 전공을 슈팅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구간을 이제 어,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하고 여기가 굉장히 이제 어,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들끼리 붙으면 이렇게 PN 정션이 형성되면서 디플리션 구간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고분자나 이런 그 금속 또는 반도체 물질들이 다른 물성이랑 붙었을 때 그냥 반도체 P타입 N타입 반도체가 아니라 접합이 아니라 다른 물성이 접했을 때 얘들이 이제 다른 종류의 컨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샤키 컨택이랑 오미 컨택이라고 하는데 모든 물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웍 펑션이 있다라 얘기했어요.
웍 펑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탈이 이제 세마이 반도체보다 클 때는 얘네들이 샤키 컨택으로 해서 밴드 스트럭처가 이렇게 어 표면에서 이렇게 그 디플리션 리전처럼 밴딩되는 현상이 있고, 반대로 이제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더 위에 있을 때 얘들이 이렇게 밴딩되는, 아래로 밴딩되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디바이스를 만들 때 결국에 그 디바이스 만들 때 이제 그 샤키가 좋냐 아니면은 오믹 컨택이 좋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샤키 컨택이 훨씬 좋은 게,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소자 피직스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 에너지 배리어가 있다라는 건 잘 못 넘어간다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얘네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배리어가 샤프하고 얇고 높을수록, 얇으면 얇을수록 얘네들이 이제 터널링,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전자가 이렇게 순수하게 이 배리어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안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이 얇은 틈을 타서 이렇게 그 터널링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게 그러면 오믹 컨택일 때도 터널링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오믹일 때는 진짜 약간 이퀄리브리엄처럼 왔다 갔다 거린다 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건 되게 쉬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는, 반대로 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자를 제작해야 될 때는 쇼키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훨씬 유리하고, 전체적인 소자 디바이스 성능을 봤을 때 오미 컨택으로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어, 기본적으로 조금 리컨비네이션이나 리버서블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가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 디플리션 리전은 얇으면 얇고 샤프하면 샤프할수록 기본적으로 좀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PN 정션이라 했잖아요. 그 인터미디엇, 이제 반도체 소자는 기본적으로 빛을 흡수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도체는 그냥 전기를 인가해가지고 전자를 만드는 거지만, 이렇게 광전 소자, 빛을 이용하는 소자는 이렇게 인터미디엇 층을 추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에 의해서 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N타입이나 P타입은 여기 있는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N타입, P타입은 밴드갭이 높은 물질이라서, 밴드갭이 낮으면 낮을수록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어, 전자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양광으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N타입이나 P타입은 반도체 밴드갭이 낮은 물질들도 있겠지만 높은 물질들도 있고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긴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긴 만드는데, 이게 이제 PN 정션 태양전지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양한 방막을, 다양한 N타입, 다양한 P타입을 쓰느냐에 따라서 애초부터 막질의 품질에 따라서 성능이 되게 좌지우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방막을 만들 때 이제 인터페이스, 즉 계면의 로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케미줍션, 삐지줍션 같은 경우에 메커니컬 컨택이기 때문에 PN 접합을 해도 이제 디플리션 리전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될 거예요. 다만 그 이제 케미줍션 같은 경우에는 얘들 케미컬리 본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케미컬리 본딩을 유도하게 되면 에피텍시얼 그로스를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방막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해 두시고 이런 소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구조예요. 이거는 이제 스위치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에 있어서 알렘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삼성에 있었을 때도 알렘 자체는 회사에서도 약간 하다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순히 PN 정션 디바이스보다 PN 정션이 어차피 전자 전자 띄워주면은 이제 에너지 가해서 전자 띄워주면 얘네들이 이제 P타입 홀은 P타입으로 가고 N타입으로 가가지고 회로를 형성해서 그 에너지를 형성시키는 거라고 하면 알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구조로 작동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렉트로드 양쪽에 있고 뭐 뭐 뭐 ITO나 뭐 금 이런 게 있겠죠. 가운데 이제 메탈 옥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는 밈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있다. 이제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그러니까 가운데는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분자라 얘기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메 뭐 이제 메탈에 비해서는 인슐레이팅 하니까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해서 밈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들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지금 얘네들은 반도체는 인슐레이팅 하기 때문에 작동 안 해요. 근데 작동 안 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필드를 인가해 주잖아요. 필드를 인가해 주면 이제 셋 형태가 돼요. 스위치 온 하게 되면은 메탈 옥사이드잖아요. 옥사이드에 옥사이드를 결핍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은 메탈 옥사이드에 옥사이드가 없어져요. 그럼 메탈 라이크 하게 되겠죠. 메탈 라이크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컨덕팅 필라멘트, 예를 들어 타이타늄 옥사이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필드를 인가해요. 에너지를 인가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인가시켜 갖고 억시즌을 애초부터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PN 정션처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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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밴드에서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컨덕션 밴드로 올리는 밴드갭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이 화학적 구조를 이동시킬 만큼 높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밴드갭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옥사이드가 결핍이 됩니다. 그럼 메탈 라이크 필라멘트가 이렇게 하나 막대기처럼 전체가 이렇게 메탈 라이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대기처럼 필라멘트가 돼요. 그리고 리셋을 시켜요. 필라멘트가 형성이 되면서 전도체로 변함.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부도체였다가 스위치 온 하면은 이제 전도체로 변하는 거고 이제 전자가 흐를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제 PN 정션이랑 다르게 PN 정션 PN 정션은 기본적으로 어, 이제 콜과 전자라고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회로를 형성 하나의 그냥 전기 회로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위치 누르잖아요. 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위치를 닫고 있다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스위치 열리면서 전기가 흐른다.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전기를 차단시켰다가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하나의 회로, 전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저희들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입력이 있으면은 입력에 따른 신호 처리 능력 또는 신호를 안 줬을 때 얘들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스위치 형태의 그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얘들이 셋했잖아요. 전도체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리셋을 하게 됩니다. 리셋은 뭐냐면 다시 역행시키게 되는 다시 필라멘트에 옥시즌을 다시 불어넣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리셋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셋 했어요. 얘네들 지금 필라멘트 형성했어요. ITO랑 알루미늄에다 필드 가해갖고 필라멘트 형성했는데 전기 흐르죠. 전기가 흐르는데 얘네들을 아예 다시 옥시즌을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끝자락에 엄청 얇게만 잘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나중에 재사용할 때 처음에 필라멘트 뚫을 때가 힘든 거지. 나중에 얘들을 리셋시키고 다시 온하고 다시 온하고 다시 온하고 다시 리셋시키고 온하고 리셋시키고 온하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면서 찔끔찔끔씩 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다시
아예 통짜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쪽만 살짝 없어져 가지고 위쪽만 사라져도 얘들은 인슐레이팅 하잖아요. 초기에 이렇게 빵꾸 뚫리는 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필라멘트가 좀 약간 방향성, 규칙성을 갖고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랜덤하게 자라 이건 뭐 이상적인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랜덤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어쨌든 뭐 의도치 않은 곳에서 끊기고 필라멘트가 뭐 잘 형성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셋하고 리셋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쭉 보는 건데 이제 스위치를 계속 켰다가 껐다가 이제 흐르는 커런트의 양을 비교하면은 얘들이 이제 그 좀 일정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일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 볼티지를 얼마 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하겠지만 이제 이런 필라멘트 형성이 좀 랜덤하게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어 여기서 이제 로우 볼티지나 고볼티지 영역에서 이런 로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만들면 좋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적층 구조, 복잡한 적층 구조를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금속 산화물이나 나이트라이드 물질, 반전도성 또는 전도성 물질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저희들이 훌륭한 반도체 소재를 어,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렘 물질 보면은 오게닉 물질, 이노게닉 물질 이렇게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알렘에 쓰이는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고분자도 쓰이고 옥사이드도 쓰이고 뭐 카본, 페로보스카이트 물질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르겠어요. 고분자를 여러분들이 어떤 데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분자 자체를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 디바이스에 많이 또 반도체 소자에 많이 넣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에 이제 대놓고 그, 그 옥시전 베이컨시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컨덕티브한 필라멘트를 만드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필라멘트가 이렇게 랜덤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카본 소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반도체 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물질에 따라서 이런 알렘 자체는 이제 삼성종합기술원의 이제 기초과학 쪽에서 많이 하는 접근이긴 한데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좀 약간 학교에서 많이 할 만한 연구 주제여서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 뭐 태양광 기본적으로 알렘 기본적으로 똑같이 뭐 비슷비슷한 반도체 원리를 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고 어 갑자기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나노파티클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세라믹 기반 또는 금속 기반 또는 고분자 기반, 컴포짓 기반, 특히 컴포짓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러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 그 제가 쓴 논문 하나 그냥 같이 공유 드리자면은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썼던 논문들 중에 조금 이런 좀 컴포짓 형태?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물질 썼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물질 썼네 하고 말 텐데 기본적으로 컴포짓 형태로서 많이 활용돼 가지고 성능을 극대화한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같이 공유 드리고 뭐 일단 이 물질의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뭐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어차피 다시 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될 테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 좀 수업이랑 실험이랑
종합적으로 해서 좀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게 너무 이게 세라믹이랑 메탈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제 공유 드리면 간단하게 공유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반도체 방막 쌓을 때 이렇게 그 커퍼 크로미움 옥사이드랑 나노 파티클을 저희가 한 10나노, 20나노대로 합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PTA랑 컴포지트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P타입 방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커퍼 크로미움 옥사이드가 굉장히 나노 파티클 시스템인데 페로보스카이트랑 케미 옵션을 못 하잖아요.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전략 자체는 이제 PTA가 이제 그 P타입 반도체인데 전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전략이 뭐였냐면은 PTA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랑 골드랑 이제 케미sorption 같은 걸 유도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커퍼 크로미움 옥사이드 케미sorption은 안 되지만 전공 특성이 좋은 물질 이 물질이랑 같이 혼합해 가지고 이제 PTA에서 이제 뽑아진 이런 전공 같은 거를 커퍼 크로미움 옥사이드로 이제 전송하는 전공 수송 하이브리드층으로 개발한 그런 논문인데 이렇게 PTA를 섞게 되면 확실히 러프니스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SEM 상으로도 굉장히 고른 방막을 만들 수 있더라 이런 논문이었고 이것도 이제 어 무기 나노 파티클이 가질 수 없었던 이런 어 이런 피지컬, 메커니컬 컨덕, 피지솔루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PDMS와 같은 고분자성 그 물질을 아주 소량, 거의 터널링 효과, 앵스트롬 스케일로 깐 이런 논문인데 PDMS 자체가 부도체이기 때문에 부도체 고분자임에도 불구하고 PDMS 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물질을 저희들이 엄청 얇게 깐다면은 케미옵션을 유도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터널링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이 디플리션 리전을 굉장히 얇게 갖고 간과 동시에 PDMS의 케미조션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고효율의 방막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인슐레이팅하다고 넌컨덕티브하다고 얘들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얘들을 잘 무기물이랑 고분자랑 잘 활용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펑셔널한 방막 또는 디바이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카본 물질 같은 경우 만들어서 이제 얘네들을 표면에 이렇게 물질 그 산처리나 아니면 뭐 유기 처리 이런 걸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 물질의 포러시티 같은 거 하면 이제 얘들을 촉매로 사용했었을 때 성능이 올라가겠죠. 표면적이 올라가니까 촉매 특성이 올라갈 텐데 그런 촉매 특성을 개선시키는 연구들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표면에 폴리머 코팅 같은 경우 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뭐 폴리머 코팅하면 약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카본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같은데 코팅을 해가지고 세라믹 코팅된 이제 그래파이트나 카본 소스 같은 경우 이런 나노 파티클들은 이제 열이나 볼륨 익스펜션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얘네들을 이제 실생활에 단순히 얘네들을 물질로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품 단계로 어떠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 처리 또는 코팅 기술, 나노파티클 합성 기술, 단순히 파티클만 만드는 게 아니라 표면에 이런 포어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연구해서 더 나은 성능의 물질 또는 특성을 갖는 물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의 합성을 위해서 AFM, 토프심즈, 뭐
뭐 업솔션 이런 밴드의 과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그리고 방막 특성 이런 것들을 정기적 특성 등등 다 파악하는 거고요. 어찌 됐건 뭐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수업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그 기말 리포트 부탁드리고 리포트 자체가 꼭 이제 뭐 나노 파티클 합성 뭐 이런 거랑 관련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제 조금 미시적인 해석.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엄청 큼지막하잖아요. 근데 뭐 SEM으로 보면 얘들이 파티클 형태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구조 분석, 나노 파티클의 구조 분석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합성에 대한 해석. 뭐 이런 물질을 넣었는데 그레인 사이즈가 커지고 뭐 작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분량에 맞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채점하겠습니다. 뭐 적합도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너무 성의 없게 준비하시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